3년간 15차례 땅꺼짐이 발생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건물 균열과 누수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원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이후 특정 지역에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외국인에게 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가 원도심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일대에선 땅꺼짐 현상이 최근 3년간 1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주변 주택과 상가의 균열과 또 누수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직접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과 맞닿은 상가 건물. 지하 벽면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천장은 일부 내려앉았습니다. 문제 없었는데 공사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불안하고 피해가 많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수십 명이 부산교통공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 주화석 때문에 그렇잖아요. 파니까 물이 빠지니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 가면 땅이 갈라진 거예요.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는 보험사를 통해 굴착이 끝난 구간부터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공사 보험으로 처리하는 어떤 부분은 저희 교통사에서는 적극 지원해가지고 주민 여러분이 입었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지만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보험사 손해사정 과정에서 공사와 연관이 없다고 결론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공사가 잘못했다, 수도가 문제 잘못했다. 이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저는 우리 책임은 서로 미루던데. 부산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원인 조사 결과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와 부산시 감사에서 아마 결과를 이제 도출해서 아마 그 대책과 아울러서 아마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사상하단선 공사는 기간이 1년 연장돼 완공이 2027년으로 이뤄졌습니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주민들은 집단 소송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최근에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엄정한 처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2022년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검찰이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기소해 1심은 원청업체 대표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은 부산 지역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으로 항소심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부는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항소심을 앞두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형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대신 원청업체 측의 형량은 1심을 유지했습니다. 노동계는 안전사고 처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취지를 살리지 못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돈보다는 생명이 중시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부터 중대재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앞서 기소된 부산 중대재해 1호 사건은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과도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한 상황.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다른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오늘 무궁화호 열차가 철로 점검에 나선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류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들을 잇따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구조물 안전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코레일 직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에서 청도역 구간의 비탈면 구조물 포구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자들이 도보로 이동 중인 상황이고 열차는 뒤에서 오는 중 그렇게 발생한 사고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최근 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와 시설물 점검을 하던 중이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규정은 차단 승인을 받고 그리고 작업 책임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작업 현장까지 이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동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 파악 중이고요. 사고가 난 하행선 대신 상행선에서 열차가 교대 운행하며 일부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열차 운행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는지 코레일과 구조물 업체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초기 대응팀을 파견했다며 위법 사항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지난 2월 12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공사 현장에서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해당 공사 구간은 발주처의 정밀 조사를 거쳐 재시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세종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공사 중이던 다리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 방지 시설의 임의 제거를 꼽았습니다. 스크류 잭으로 불리는 전도 방지 장치가 다리 상부 구조물을 받쳐줘야 하는데 현장에서 이 장치를 임의로 제거해 상부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완전 가설이 완료되기 끝나기 전에 스크류 잭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불안정성에 의한 비틀림이 발생을 하면서 거더가 옆으로 넘어지고 전도되면서 교량 전체가 붕괴된 사고였습니다. 사조위는 또 상부에서 이 거더를 이동시키는 런처라는 장비가 전방 이동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후방으로 이동한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목했습니다. 다만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붕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조위는 이 밖에도 시공 계획과 작업 일지의 운전자가 다르게 기록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공사 구간은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정밀 조사를 거쳐 보수나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조위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시공사와 발주청 등에 대한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32살 김성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2살 김성진. 당시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급작스럽게 공격받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CCTV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술을 마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교화되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이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가 유행입니다. 경륜 대회용으로 일반 자전거보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명확한 단속 근거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조휴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춘천의 한 중학교 앞입니다. 내리막 인도에서 자전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보행자 바로 옆을 지날 때도 페달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교 시간 학교 앞, 열의 아홉이 비슷한 자전거입니다. 인도와 도로를 넘나들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질주하기도 합니다. 픽시라는 고정 기어 자전거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가격도 싸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그냥 인스타 보다가 그냥 픽시가 재밌어 보여서 타이어 젖어있거나 그냥 속도 빠를 때 이런. 문제는 사고 위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픽시입니다. 뒤쪽에는 기어가 하나 달려있고 제동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경륜 대회용이라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페달을 멈춰야만 서는 탓에 제동이 쉽지 않고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선 내리막길에서 픽시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최근 춘천에서도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져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브레이크나 이제 좀 경광등이나 이런 걸 좀 달라고 해도 자전거가 몇시 안 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안 달아요. 솔직히 이제 그냥 뭐 좀 위험천만한 거죠. 그런데도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제동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법 적용을 아예 안 받은 겁니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자 급한 대로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우려돼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자전거 운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경찰은 그 전까지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여야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방문진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앞서 협의했던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은 열지 않는 대신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21일부터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었는데 국민의힘의 일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처리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임권 EBS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 헌정 파괴, 민생 외면 총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회 내란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계엄 가담을 부인한 건 위증이라며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선우 인사참사와 이춘석 게이트, 조국 사면 등 국정 난맥상 중심엔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전당대회 전 마지막 당대표 후보 토론을 진행하고 내일부터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부산 지역 외국인 유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원도심에 살거나 직장을 다니면 제공받는 지역 특화형 비자가 인기인데요. 원도심 인구 소멸 문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성호 기자입니다. 부산 생활 10년째인 베트남인 응우옌 칸딴 씨. 부산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영도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해외 영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계속 살고 싶지만 비자 문제로 부산을 떠나는 외국인이 많다고 말합니다. 비자 변경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으면 부산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자리 많이 없어서 그래서 거의 서울 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귀국해야 합니다. 부산 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2년 만여 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15,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베트남이 4,9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1,000명 이상인 국가만 4곳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기 위한 박람회 자리, 제조업부터 물류, 호텔 서비스업 등 지역 3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취업 박람회가 저희 회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데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3곳에 거주하거나 이곳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외국인에게 지역 특화형 비자와 연계해 장기 체류 여건을 제공합니다. 원도심의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는 분명히 기업은 있는데도 인구가 소멸됩니다. 거기에는 인구 소멸도 막고 또한 양질의 그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와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꾀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2028년까지 부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는 3만 명. 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박람회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구직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은 부족한데 이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부산 채용 시장의 불균형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역 기업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연구개발 분야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가공을 하는 지역 제조기업. 친환경 전환에 발맞춰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인력 3명. 기술 분야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채용은 쉽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을 계속 진행하려면은 좀 유능한 R&D 인력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조선과 해양 등 부산의 핵심 전략 산업도 연구개발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제조기업 절반이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는데 기업과 청년의 인식 차가 큰 부분 바로 임금입니다. 기업들의 90% 가까이는 실제 3,500만 원 안팎의 초임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년 30% 이상은 4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직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차도 두드러집니다. 실무 경험과 자격 여부를 따지는 기업과 달리 청년 구직자는 임금과 근무 시간, 복리 후생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 대다수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안정적인 인재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산학협력 과제라는 게 단기 과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단기 과제를 수행하는 인력들을 갖다가 기업에 채용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업황이 호전되는 조선기자재 등 일부 업종은 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서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인력 공급 대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미국이 지난 7일부터 새 관세를 적용하면서 자동차와 기계류 등 지역 주력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대왕 기자입니다. 연간 28만 대를 생산하는 한국 GM 창원 공장. 생산 물량 중 수출 비중이 95%에 달합니다.
10대 중 9대를 미국으로 보내는데 2012년 체결된 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GM은 내년부터 연간 1조 6천억 원이 넘는 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창원 수출 상위 9개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기기류 등 5개 품목이 미 관세의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창원시의 제조 비중을 보면 대미 수출 감소 우려가 큰 금속 가공과 기계, 전기 장비, 자동차 등이 전체 68%를 차지하는 상황.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기계와 전기기기, 부품의 경우 기본 15% 상호 관세에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미관세 타격 5개 품목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77.4억 달러. 창원 총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국내 평균보다 2배 이상 커 창원 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전을 원하는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66%를 차지하면서 전문가들은 수출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미국에 너무 많이 의존되어 있던 것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직접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창원시는 관내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특별 자금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3번째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도모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올해 예산 17조 6,106억 원 대비 6.2% 증가한 1조 883억 원 규모의 3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또 동백전 환급 비율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와 5개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고 또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5학년도 수능 부산 응시자는 2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산업재해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속에 건설업계 물론이고 금융업계까지 산재 예방 마련에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는 직보를 하라라고 얘기한 직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건설업계 물론이고 공공기관까지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라라고 이제 지시하고 나서 지금 정부의 이제 산재 대응이 과거보다 훨씬 강한 속도와 지금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를 줄이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또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고 산재 사망률을 줄여보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 동안에는 이제 사고가 터지면 이렇게 땜질식 대책이 반복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으나 이제 예방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현장 중심 그리고 전 주기적으로 관리 체계를 새로 짜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방에 초점이 또 맞춰졌다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 금융권까지도 뭐 산재 예방 대책을 세우고 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조심한다는 건 반길 만한 일인데 또 반대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으로 또 읽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건 뭐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대책도 지금 이제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 또 금융기관까지 산재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이제 금융기업인 B&K 금융이 선보인 이제 안전평가 그리고 컨설팅 또 설비 금융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를 금융이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융이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를 견인한다는 모델로 이제 전국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영세 사업장이 말하는 돈이 없어서 이게 안전에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역 얘기를 잠깐 해보죠. 불경 지역이 산재 다발 지역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지난해인가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발생 건수가 높은 것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그 안타깝게도 산재 사망 재해가 전국 1, 2위를 오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45%에서 한 50% 정도에 달하고 건설, 제조, 또 조선, 화학 이렇게 고위험 업종이 많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번 대책에도 그런 흐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래픽에서 나왔는데 경기지청 다음으로 가장 발생 건수가 적은 지역보다는 뭐 배 이상 많기도 한데 이거는 뭐 공사 현장 그런 수가 더 많아서 그런 요인도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 좀 많고 또 이게 위험한 업종들이 조금 소규모 사업장으로 많고 그렇습니다. 고위험 업종 말씀하신 산재 사망 대부분의 50인 미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현행 법에 따르면 너무 대기업 쪽만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죠. 언론이나 여론은 이제 대기업에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현장의 경우나 또 대공장의 경우 하청에 또 재하청으로 내려오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가 많아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수주를 받는 대기업이 이목이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산재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근 이제 도입되는 제도들은 단순히 감독하고 또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 그리고 현장 컨설팅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금융까지 묶어서 관리 역량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를 하거나 또는 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 기업 어떤 노동 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이제 확정되지 않은 이제 안에 대해서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사망사고 발생 시에 1년 이내 영업 정지 그리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주는 것, 또 공공입찰 제한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충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복 사고 기업은 이제 입찰 연구 배제까지 검토하는 중인 것 같고 또 과거처럼 벌금 한번 내고 나면 말지 뭐 또는 괜찮은 로펌을 통해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가 보자는 인식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방침인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산재 사망을 확실히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최저가 입찰 관행이라든지 하청의 또 재하청, 외국인 노동자, 또 뭐 아까 우리 부산에서 얘기했던 고령화. 사실 산재 사망 사고의 구조적인 결함들인데 결함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조 현상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바뀔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뭐 맞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효과를 내려면 이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저가 낙찰의 관행이나 또 예. 다단계 이제 하도급을 주는 것, 그리고 고령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등이 산재를 예. 높이는 구조적으로 이제 키우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낙찰 하한율을 상향시키고 또 원하청 공동 책임의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예, 예.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노동 안전 교육을 받는 것을 지금 이제 대책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산재 근절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지금 흐름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예.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네.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죠. 예. 지난 8월 13일 그 노동부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노동안전 종합대책안은 이제 9월 초에 전문가 타운홀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타운홀 미팅을 거친 후에 이제 9월 16일 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안건으로 이제 상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은 단순한 처벌 강화책이 아니라 지원하고 또 처벌하고 또 제도 개혁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세트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벌금보다 생명이 값이 싸다라는 기존 인식을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안전장비나 설비 이런 것에 대한 금융 지원 그리고 컨설팅, 교육을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예.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원하청 구조 개선과 공사비를 정상화하는 것인데 네. 최저가 낙찰 관행을 이제 좀 개선을 하고 예. 적정 공사비를 이제 확보하라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지자체, 노동공익센터와 또 노동청, 공단이 함께하는 알겠습니다. 생활권 기반 안전관리 모델을 확산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좀 안타까운 사고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 노동공익센터 석병수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인공지능, AI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아핫 AI 시간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로 표현되는 3차원 공간을 흔히 3D라고 하죠.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어 현실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미 3D는 영화나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나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등의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이나 의료, 교육 등 3D 기술은 이제 특성 산업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빠질 수 없는 기술로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3D가 AI와 만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먼저 3D 콘텐츠 제작의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3D는 원래 게임이나 영화, 건축, 디자인 등 전문 기술자의 영역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전문가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다뤄야만 캐릭터 하나, 건축물 하나를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AI가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누구나 간단한 설명만 하면 만들어 볼 수 있게 된 거죠. 사진이나 글도 3D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스튜디오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AI를 이용해 이렇게 3D로 입체적으로 구현해냈죠. 사진뿐만 아니라 짧은 글 설명만으로도 3D 모델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 영화 배경 속 대상들을 AI가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데요. 가상 공간을 배경 삼아 다양한 장면을 일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 작업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효율성도 높아지죠. 물론 정교한 결과물에는 여전히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초기 제작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건축이나 정밀 설계 같은 수치 기반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콘텐츠 제작처럼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하는 영역에서 먼저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3D 모델을 더 똑똑하게 다듬는 일도 AI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대상이라도 AI가 새로운 질감으로 바꿔주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또 3D 모델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 스마트폰이나 웹에서도 끊김없이 쓸 수 있도록 최적화하기도 하죠. 메타버스 속 아바타 제작에도 AI가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쓰는 아바타, 즉 내 분신과 같은 존재도 AI를 활용하면 훨씬 더 사실적이고 개성 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을 AI가 도와주는 셈이죠. 최근 구글 딥마인드는 지니3라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글 몇 줄만 입력하면 사용자가 직접 걸어 다닐 수 있는 3D 가상세계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직접 만든 가상세계 속에서 내가 움직이면 주변 세계도 함께 반응하고 변하는 거죠. 단순히 보는 영상을 넘어 직접 살아있는 가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AI와 3D의 만남, 이제는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즐길 게임과 영화, 교육,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일, AI가 3D와 만나며 차츰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아핫 AI였습니다. 해가 져도 열기가 쉽사리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6일 동안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밤더위가 예상됩니다. 길게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와 휴식 잊지 마시고요. 온열 질환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폭염경보도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 기온이 35도를 웃돌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가끔씩 지나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주말에도 낮 최고 기온이 34도에 육박하면서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와 인접한 도로에선 주변보다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24도에서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2도, 울산이 33도, 양산이 34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속도감과 긴장감, 산재 사고를 줄이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든 부처와 기관, 기업들이 달라졌습니다. 산재 예방에 금융권까지 나섰으니 이 돈이 없어서 안전에 투자 못한다는 소리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호, 2호 사건 모두 원청 대표에겐 실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산재 사망을 확실하게 줄여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